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65세 어머니들의 가슴 시린, 그러나 결연한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들이 너무 모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절망과 깨달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쏟아부은 사랑이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들이 내린 마지막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영자 올해 65입니다. 퇴직한 지는 5년이 좀 넘었네요. 원래는 남편과 함께 오붓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3개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되어 온몸으로 전이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며 남편을 돌보고 의사와 치료 방법을 의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가장 또렷하게 남긴 말은 내가 떠나면 당신은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좀 지내요. 거기 우리 추억이 많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우리 젊을 때 아끼고 아껴서 지어놓은 그 시골집에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라며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2년 전 저희는 강원도 시골에 있는 30년 된 낡은 집을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깨끗한 2층 벽돌집으로 고쳐놓았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내려가서 채소도 기르고 꽃도 가꾸며 느긋하게 살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암이라는 놈은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2번째 주에 저는 짐을 챙겨 강원도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장례 대신 남편의 유골함을 들고 조용히 그가 원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집 마당 옆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텃밭 한 구석에 남편을 안치했습니다. 어릴 적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던 그 땅에서 닭 울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외롭지 않게 지내라고요. 사람이 이 나이가 되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왔었다는 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까 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낮에는 근처 시장에 가고 밤에는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가끔 남편이 남긴 쪽지나 일기를 들추어 보기도 하죠.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매일같이 몸 걱정을 하며 삽니다. 50대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부정맥이 있었거든요. 의사는 심방세동이 심해지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말짱할 때 모든 것을 정리해 두자고요. 남겨진 것이 유산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지 않게 말입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볼게. 그리고 이 돈이랑 아파트도 잘 정리할게.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예금과 시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명확하게 나누기로요. 다만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청명절기가 다가왔을 때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인 지훈이와 약속했으니 고향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제사를 지내자고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장남이라고 늘 동생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챙겨줬었지요. 남자는 나중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라며 저 자신을 위로했지만 결혼 후 지훈이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며느리의 영향도 컸지요. 어머님이 또 돈을 숨겨두시는 거 아니냐며 전화로 은근히 압박을 주곤 했습니다. 제 몸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 부정맥 발작이 잦아졌고 자다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스스로 구급차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묻기에 한참을 망설이다 딸 지은이의 번호를 줬습니다. 지은이는 한달음에 달려와 며칠 동안 제 곁을 지키며 머리도 감겨주고 옷도 갈아입혀 줬습니다. 반면 아들 지훈이는 3일 뒤에나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나타나 20분도 채 안 되어 회사 일을 핑계로 가버리더군요. 원망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정리를 끝내야 한다는 걸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예금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원래는 1억 2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려 했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6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는 딸 지은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지은이가 딸이지만 지난 몇 년간 진정으로 제 곁을 지켜준 건 그 아이였으니까요. 지은이는 이혼 후 딸을 데리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제 뜻을 이해해 준다면 원래 계획대로 돈을 줄 생각이었죠. 전화기 너머 지훈이는 무슨 급한 일인데 내려오라고 하냐, 기름값이 얼마인데라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제가 돈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제야 내일 당장 가겠다고 하더군요. 씁쓸했습니다. 돈이 아니면 오지 않았을 아들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인사는커녕 자리에 앉자마자 돈 주신다면서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재촉하더군요. 저는 예금 명세서를 보여주며 1억 2천만 원은 너에게 주마. 남은 돈은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 가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아파트는 내 누나 지은이에게 주기로 했다. 아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요. 시집간 딸년한테 집을 준다니요. 장남인 제가 있는데 지훈이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누나 힘들게 사는 거 알잖니?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지은이가 빚까지 내서 도와준 거 잊었어. 그때 네 매형이랑 싸우고 이혼까지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어. 하지만 지은이는 죄책감은커녕 더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건 지가 원해서 한 일이고 만약 그 집 누나 주면 나 어머님이랑 절연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끊으려면 끊어라. 그 집은 반드시 내 누나에게 줄 거다. 그리고 이 1억 2천만 원, 너 이제 가져갈 생각 마라. 내가 다시 배분할 거니까. 아들은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고 저는 종이에 적힌 아들의 이름을 까맣게 지워버렸습니다. 서글픈 게 아니라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던 신락 같은 기대가 끊어지는 소리였죠. 며칠 뒤 딸 지은이가 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다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과일과 영양제를 들고 왔더군요. 저는 지은이에게 집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 집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나중에 아프면 시내 병원 다니기도 편하잖아. 난 괜찮아.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안 받겠다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더군요. 그날 밤 지은이는 제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난 돈이나 집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만약 엄마가 아프면 내가 와서 돌볼게. 도망가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시내로 올라가 지은이 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금은 신탁 계좌로 돌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병원비로 쓰고 사후에는 지은이가 관리하게 설정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진짜 안 줄 거냐 후회할 거다 라는 문자가 왔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제 손에 든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강원도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내려오겠다는 딸의 약속이 있고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잔인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을 남기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5의 박금예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혼모로 평생을 바느질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30살의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편히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었죠. 금예 씨는 40대 때 인천 변두리에 아주 낡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당시 600만 원 정도였는데 뼈 빠지게 모은 돈에 빌린 돈을 얹어 일시불로 샀죠. 내 자식한테는 비바람 피할 곳 하나는 남겨줘야지 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자라면서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엄마가 보내준 등록금이 적다며 투정했고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엄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건데 지금 좀 주면 안 돼, 집 팔면 되잖아. 아들이 웃으며 내뱉은 그 말은 금예 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민수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되자 엄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보기에 좀 그래요.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금예 씨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주려고 준비했던 날 아들은 엄마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금예 씨는 그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금예 씨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암 걸렸다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들은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금예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 불효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길로 자산관리센터를 찾아가 9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양로원과 고아원에 기부하는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돈 소식을 듣고
울며불며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금례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는 내 면면을 부끄러워했으니 내 유산도 부끄러워해야지. 그녀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며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사후에는 인천 앞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기억에도 남고 싶지 않다. 바다는 묻지 않고 나를 받아줄 테니까. 금례 씨는 그렇게 가장 고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손주를 5년 동안 키워준 강수님 씨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수님 씨는 아들 성진이와 며느리 혜림이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바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손주를 등하교시키고 간식과 학원 가방까지 챙겼죠. 하지만 며느리는 늘 어머님 애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네요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손주가 놀다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달려온 며느리는 수님 씨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쉬기나 하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한 수치심보다 더 아픈 건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성진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고 있는 아들 부부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3개월 안에 나가거라. 그리고 손주도 너희가 알아서 키워. 난 더 이상 너희 집 식모 노릇 안 한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수님 씨는 단호했습니다. 존엄은 한 번 깨지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기회는 없다. 수님 씨는 아들 가족을 내보내고 실버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보고 싶어 가슴이 저미기도 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 때가 됐구나. 그녀는 이제 남을 위한 요리가 아닌 자신을 위한 정갈한 밥상을 차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존엄을 깎아 먹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